네, 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 스포츠학 전공 김병훈 교수입니다. 네, 2025년 제10회 IDF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30여 분 정도 댄서의 발목 교정 관리와 부상 예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발목 교정 관리가 발목 부상을 예방하고 무릎, 골반, 척추의 틀어짐과 부상을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제 주 전공은 선수 트레이닝, 스포츠 재활입니다. 자, 그러면 발목 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목 부상을 영어로는 우리가 앵클 인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발목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지식과 이 해부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평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발목의 안전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1부부터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댄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벨리 댄서뿐만 아니라 무용수들 혹은 발렛 댄서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댄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해부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전문 발렛 댄서가 어떤 부상을 토대로 이런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한 연구들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 연구는 전문 발렛 댄서를 대상으로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역학조사를 한 연구입니다. 총 3시즌 동안에 588건의 의료 주의가 필요한 손상과 255건의 훈련 중단 손상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발과 발목 부상이 전체 부상의 최대 6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역동적 동작 속에서 이러한 손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발목은 댄서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예비 댄서들, 아직 전문적으로 댄스를 하지 않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약 20%가 발목 손상을 경험을 했고, 그 중에 이제 80% 이상이 춤 연습 중에, 실제 연습 중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도 발목의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만성으로 발목을 자주 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한 50% 이상이 되는 인원들이 만성적으로 발목을 접질리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이전에 외측 발목 염좌를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 75.9%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한 번의 염좌가 지속적으로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댄서들은 특히나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반복적인 훈련과 체중 부하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상 후에도 충분한 재활 없이 복귀를 하면은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목 염좌에 대한 이제 후유증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 총 6개월부터 이렇게 3년까지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발목을 최초 접질리고 나서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70% 이상의 잔존 증상,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붓기가 아직 100% 회복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2년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 이상 혹은 2개 이상의 잔존 증상을 경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존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giving way, 휘청거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즉 우리가 발목을 지속적으로 접질리기 위한 발목이 이제 좀 불안정하게 좀 삐걱거린다든지 혹은 휘청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지 손상뿐만 아니라 이제 상지 관절 손상자들보다도 훨씬 더 삶의 질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도 3년이 지나고 나서도
다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객관적, 주관적인 불안정성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 다음과 같은 보고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발목을 접질리고 나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장기적인 활동에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최초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해부학적인 내용을 앞서서 이제 간단한 우리 운동 역학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몸은 3차원 동작에서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적, 뭐 스태틱, 뭐 동적, 다이나믹 이런 동작을 표현을 합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가만히 그냥 서 있는 자세 혹은 뭐 앉아 있는 뭐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적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걷거나 뛰거나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에 굉장히 많은 이런 움직임을 갖는 경우 우리가 동적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해골 모양 이 그림을 아마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링크 혹은 체인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왼쪽에 화살표가 발목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무릎 정강이 쪽도 안쪽, 대퇴골도 안쪽. 근데 골반은 한쪽은 내려가고 또 한쪽 어깨는 또 내려가고 이러한 링크 시스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목을 한번 접질리고 나서 이 발목에 대한 재활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처치를 초반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무릎, 골반, 척추까지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리 인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인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나와 있는 동적, 우리 3차원이라고 제가 움직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움직임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세지탈, 프론탈, 트랜스버스 플레인 요 3차원에 해당되는 면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은 세 가지의 면 그리고 세 가지의 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체에 해당하는 이 3차원적인 움직임에 대한 그 축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인체 206개의 뼈 중에서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근육들 혹은 피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이제 우리 몸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우리의 인체는 총 206개의 뼈와 그 다음에 650여 다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의 움직임은 근육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우리가 뭐 피었다, 굽혔다, 뭐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단순하게 근육이 움직인다는 자체는 이 뼈에 해당되는 이 마디마디마다 있는 이 관절의 움직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움직임에 대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다치지 않고 해당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 큰 영향 없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3차원에 해당되는 움직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근육, 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고유수용성, 영어로는 propriocep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수용성 능력에 대한 얘기를 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같은 댄서들은 한 발로 착지를 하거나 혹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유수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방추라고 하는 뭐 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체라든지, 혹은 골지탄던 올건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힘을 버틸려고 하는 이런 장력들을 지각하는 자각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근육과 건과 이런 그 피부 안쪽에 있는 이런 깊이 붙어있는 이런 수용체들이 사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 착지를 한다거나 혹은 눈을 감았을 때 뭐 균형감을 잡지 못한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올바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균형감을 잃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느냐 혹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잘 지켜내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부에서는 이제 발목에 대한 이제 간단한 내용, 해부학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이 발목 교정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목에 있는 뼈는 총 발목 다 합쳐서 2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26개, 양쪽은 52개가 되겠죠. 그래서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안에서 모든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여기 지금 황금색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황금색부터 밑에 있는 보라색, 녹색 이 부분이 우리가 전족, 영어로는 phalange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위에 핑크색, 요건 우리가 중족골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족.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 회색빛 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후족, rear fo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족, 중족, 후족 전부 다 안 중요한 부분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뒤에 있는 후족에서 우리 발목의 대표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발목 부상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이 후족 부위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핵심적인 부위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목 부상이라고 하면 아마 열에 7, 8분 정도는 살면서 발목을 한 번 이상 다 삐어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우리가 발목의 외측인대 lateral ankle liga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그 테두리 안에 보시면 앞쪽부터 시작해서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후거비 인대 요 세 가지 인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요 앞에 있는 ATFL이라고 하는 인대와 그다음 두 번째 CFL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인대가 사실상 발목 염좌에서 거의 90% 이상을 발생하는 손상 부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발목 부상에 있어서 요 인대만 다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목을 접질리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근육들도 우리가 발목을 접질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근육이 안 중요한 근육이 없겠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빨간색 테두리를 쳐놓은 여기 왼쪽부터 페로니어스 롱거스 머슬부터 브리비스 머슬 등등 오른쪽에 있는 티비아리스 안테리어, 익스텐스 할루스 롱거스, 디지털 롱거스, 그다음에 레티나큘럼, 익스텐스 레티나큘럼 요 다음과 같은 근육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근력이 이제 단련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대 손상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건 손상이라든지 혹은 심하면 골절까지로 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요소로서 우리 발목 부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두 슬라이드까지 총 3슬라이드는 영어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처음에 제목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발목은 단순하게 발목 부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릎, 그다음에 골반, 그다음에 척추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위로 우리 부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걸 이제 플럼 라인, 즉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딱 정직한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몸 정렬 상태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의 몸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정렬 상태가 조금씩 틀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라든지 혹은 한쪽으로만 힘을 주는 요런 짝다리를 잡는 요런 행동이라든지 혹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지갑을 한쪽 뒷주머니만 넣는 습관이라든지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을 한쪽으로만 메고 있는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외부적인 환경 혹은 내부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의 체중 부하에 의해서 몸 상태가 틀어지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발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체중 부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땅의 지면에 힘을 계속 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위치가 이제 발바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 부하가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무릎, 골반까지 쭉 이어지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anterior view, 앞이라는 표현이고요. 뒤에는 posterior lateral, 그 뒤, 옆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기 볼드 처리되어 있는 내용부터 좀 살짝 살펴볼게요. 자, 스터넘, 뭐 흉골, 그다음 umbilicus, 배꼽, 즉 흉골과 배꼽의 높이가 일직선을 띠고 있느냐, 좀 틀어지진 않았느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ASIS,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장골릉, 즉 골반에서 장골에 붙어 있는 가장 상단에 있는 위치.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벨트를 매는 경우가 있죠. 벨트를 매는 요 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트를 매는 요 라인이 어느 정도가 이제 얼마나 이제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뉴벨검과 제뉴베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X자다리, O다리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기에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은 우리가 O다리, X자다리가 되는 경우도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레올라이, 이건 우리가 복사뼈입니다. 쉽게 말해 양쪽의 복사뼈의 높이가 얼마나 일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정렬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테리어 뷰, 뒤에서 보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는 그 후천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척추 측만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척추 측만증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통 이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들 하죠. 그래서 선천적인 원인이 조금 더 크지만 후천적인 요인으로도 발전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척추, 뒤에 있는 척추가 얼마나 뭐 S자로 혹은 C자 컵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PSIS는 앞서 말씀드렸던 ASIS의 이제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렸던 요 ASIS의 A는 anterior를 뜻하는 거고 P는 posterior, 뒤에서 보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뭐 골반에 있는 상태, 골반의 높이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보통은 뭐 요추 5번, 4번, 5번 요 라인이 요 PS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글루티얼, 요건 우리가 엉덩이 근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뭐 popliteal folds, 즉 무릎 뒤쪽에 있는, 즉 엉덩이 근육과 이 무릎 뒤쪽에 있는 슬와근에 접히는 부분이 얼마나 일정하게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이렉터 스파이네 이런 거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얼마나 일정하게 쭉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 척추 기립근, 즉 뒤에서 봐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드 뷰, 옆에서 봤을 때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상면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지금 볼드 처리는 AC라고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아크로미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영어로는 아크로미온, 우리말로는 견봉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어깨, 요 높이에서 봤을 때 이 가장 튀어나온 요 위치가 있습니다. 요 위치를 우리가 아크로미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쪽의 어깨 높이를 볼 때 뭐 귀도 보고 코도 보고 다 보지만 대표적으로 요 아크로미온을 토대로 양옆에서 봤을 때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카이포시스 혹은 뭐 롤도시스, 뭐 전만증이 있는지 뭐 후만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뉴 레커베텀은 다리가 백니, 즉 뒤로 무릎이 활처럼 휘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에서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그다음에 역학, 뭐 운동 상해 이런 것들 여러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실제 발목 부상의 유형과 사례를 제가 또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 발레 댄서. 아까 제가 댄서라고 하면은 뭐 발레, 그다음에 뭐 벨리, 뭐 무용수를 통틀어서 제가 댄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댄서들에 대한 발과 발목 부상에 대한 생체역학적 위험률을 좀 찾아봤어요. 즉 어떤 요소 때문에 다치느냐라는 걸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더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슈즈, 여러분의 신발 그 상태, 그다음에 한번 다치고 나서 초기에 재활을 올바로 하지 않아서 과사용으로 인한 그 마이크로 트라우마로 인한 다침에 대한 손상, 그 다음에 전족, 중족, 후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댄서들은 특히 이제 발을 꼿꼿이 좀 들어올리는 이런 동작들이 여느 다른 스포츠 종목들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중족, 즉 리스프랑 조인트 인저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들, 것들이 기능, 그 다음에 구조 등에 굉장히 중요한 부상 요인으로 나타나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분은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실제 재활을 해드렸던 분인데, 여기 보시면 총 4가지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왼쪽부터 1번부터 이제 4번이라고 놓고 보면 하나는 앞에, 그 다음에 하나는 사이드, 2개는 사이드, 하나는 또 포스트를 위해서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요 사진만 놓고 보면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복사뼈의 높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다리인지 X자다리인지, 그 다음에 엉덩이 라인, 그 다음에 그 무릎 뒤쪽, 이제 슬왁은 뒤쪽, 그 다음에 척추가 전만인지 후만인지 혹은 측만이 있진 않은지, 그리고 AC 프로미넌스, 이 견봉의 높이가 얼마나 다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에도 견봉의 높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죠? 척추 측만도 좀 있는 것 같고, 무릎의 높이, 즉 다리 길이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 뒤꿈치, 맨 오른쪽의 사진을 보게 되면 발목의 뒤쪽에 있는 이 리얼 풋에 있는 형태도 조금 다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직 이분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선천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후천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시점에서 이 발목에 대한 처치를 지금 당장 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몸이 점점 뒤틀리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띌 수 있겠죠. 자, 이 2번째 사례를 보게 되면 이분은 아까 그 첫 번째 사진보다는 나이가 한 7살 정도 더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어깨 높낮이부터 시작해서 무릎 양쪽의 길이, 그 다리 길이, 그 다음에 살짝 제뉴, 벨검, 그러니까 X자다리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족궁도 좀 무너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문진 결과를 좀 작성을 해봤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조그맣게 나온 이 그림은 뭐냐면 실제 환자가 병원을 가거나 혹은 뭐 재활센터 이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 환자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 그 다음에 의학적 검사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학적 검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 회원이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진 숨은 그림 찾기를 찾듯이 이분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몸 상태가 이렇게 나빠졌는지 이런 원인들을 찾아보는 게 우리 이제 문진을 작성한다라고 보통 보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 보다는 조금 훌쩍 지난 20대 중반의 나이인 여대생이고요.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지금 뭐 forward head posture부터 시작해서 functional test까지 이렇게 쭉 많은 내용들을 작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검은색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더 중요하다 판단되는 게 여기 지금 빨간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목을 부상을 다치고 나서, 그러니까 발목 부상이 있고 나서 그 거북목이라든지 혹은 라운드 숄더라든지 골반이 틸트 됐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한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forward head posture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상 전체가 이 무릎 발목 쪽으로 내려온 것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밀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다리 길이 차이, 그 다음에 파텔라, 즉 슬개골의 높낮이 차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pronated feet, 그 족궁의 아치가 전부 다 무너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릎이 이제 과신전된 것들, 그 다음에 이 발목 무릎 부상에 의해서 트렌델렌모 게이트 사인, 즉 우리 외측에 있는
엉덩이 근육 중에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중둔근의 근육이 한쪽이 현저하게 약해서 좀 오리걸음 걷듯이 뒤뚱뒤뚱 걷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렌들레버기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의 악영향에 의해서 엉덩이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골반, 심지어 라운드 숄더, 어깨가 둥글게 말리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플랫백, 마지막으로 거북목 형태인 굉장히 안 좋은 자세를, 정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당연히 관절 가동 범위, ROM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즉, 나의 각도가 얼마나 나는지, 즉 발목의 각도가 한쪽은 한 20도 정도 꺾이는데 한쪽은 한 15도밖에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력 테스트. 이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다 그랬죠. 이 근육들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다음에 걸어보기를 시키는 거예요. 걷기를 시켜서 이 보행 패턴이 얼마나 다른지, 그 다음에 신경학적 이슈는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게 이 문진 결과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측정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중 대표적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학적 검사, Rear Foot Angle, 그 다음에 Navicular Drop Test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능적 실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대 손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Enter Draw Test, 그 다음에 밑에 있는 Balance, Y Balance Test, 그 다음에 싱글 레그 스텝, 이것도 밸런스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호핑 테스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보셨던 것 같아요.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리얼 풋 앵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제가 그 정렬 상태의 슬라이드 영어로 된 거 말씀드렸을 때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무릎이든 발목이든 X자인지 O다리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는 리얼 풋 벨거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러스는 살짝 O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얼 풋 베러스인 경우가 실제 어떻다? 발목을 조금 더 잘 접질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 리얼 풋 벨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베러스에 비해서 어떻죠? 족궁, 즉 아치가 굉장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은 댄서들인 경우에 조금만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이 발생했을 때 발목이 휙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그 리얼 풋을 측정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점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드 칼케니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뒤꿈치 뼈의 중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 말레우러스는 양쪽 복사뼈의 중앙, 즉 아킬레스건이 지나가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드 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장단지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단지 근육이 이제 갈라지는 요 시점 세 개를 이 각도기 고녀미터를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풋, 베러스냐 벨거스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학적 검사의 네비큘러 드랍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아치, 즉 족궁의 높낮이를 보기 위한 테스트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테스트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A, B 두 그림을 놓고 봤을 때 A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는 내측 복숭아뼈, 내측 복사뼈를 이렇게 펜으로 살짝 칠해가지고 이 높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지면에서부터 이 높이까지가 보통 4cm, 5cm 요 내외에 거의 다 포함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는 왜 점이 낮아졌느냐? 얘는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우리 뼈는 이 후족 뼈에는 칼케니어스 그 위에 테일러스라고 하는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이 거골을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subtalar joint neutral position, 즉 거골화 관절의 중립 상태를 찾아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서 있는 자세가 되는 거고 B는 이 서 있는 자세에서 중립 상태를 잡게 되면 이 각도가 이 발목의 상태가 만약에 족궁의 아치가 좀 떨어져 있는 분은 어떻게 된다? 더 안쪽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족궁의 아치가 더 커지는 사람은 바깥으로 발목을 뻗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측정을 해봤을 때 10mm 이상
이 차이 나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른다? 요거는 우리가 아치가 무너져 있는 평발이다 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는 15mm 이상이 벗어나면 병적으로 과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띠고 있다 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학적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슬라이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실습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anterior drawer test, 우리가 이 26개 뼈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에 붙어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ATFL이라고 하는 인대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발목을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한쪽은 위로 당기고 한쪽은 아래로 내렸을 때 이 발목이 늘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크냐, 요걸 양쪽을 비교해 보는 거겠죠. 다친 발과 안 다친 발. 그랬을 때 더 많이 늘어나는 위치가 있다면 얘는 anterior drawer test의 양성 반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대 손상 중에서도 ATFL이 뭐 1도 손상인지 2도인지 혹은 3도인지 이런 염좌를 찾아보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스페셜 테스트 혹은 병원에서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기능적 실습 부분에서 싱글 레그 스탠스, 얘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왼쪽에 서 계신 분은 양쪽 손을 지금 골반 위에 올려놓고 눈을 뜨고 이제 한 다리로 서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태스크를 조금씩 계속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시켜보기도 하고, 혹은 뭐 보수라든지 혹은 맵스라든지 이런 데 올려가가지고 펄터베이션, 즉 외부에 그 간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싱글 레그 스탠스의 태스크를 점점 올리면서 밸런스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 골반 부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건 사실 훈련이다기보다는 테스트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Y, 즉 알파벳 Y자 모양으로 발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뻗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을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발목을 하나 고정된 상태에서 발목을 쭉 뻗는 행위가 얼마 되질 않겠지만, 요거를 훈련에 점점 따라가지고 훈련의 강도를 점점 높여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나의 발이 얼만큼 더 관절 가동도 더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는 우리가 Y 밸런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호핑 테스트, 홉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싱글 레그 홉부터 뭐 트리플, 뭐 6m, 뭐 크로스오버, 호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한 발로 계속 뛰어서 직선 거리로 혹은 지그재그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기능적 회복이 됐는지, 혹은 고유수용 감각, 근지구력, 신경근 조절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복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목 부상을 당하는 이런 분들은 댄스 스포츠 혹은 뭐 여러분들 같은 벨리 댄서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타 스포츠 종목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거를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댄서를 위한 맞춤적인 예방법이라고 설명을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숄텀 골이라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6개월 뒤 혹은 2년 뒤, 3년 뒤에도 잔존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무릎, 골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밋 스웰링, 부종을 초기에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붓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아이싱이라든지 혹은 뭐 거상, 뭐 휴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쭉 내려와서 근신경 조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ROM, 관절 가동 범위. 우리가 발목을 한번 다치고 나서 양쪽의 가동 범위가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이런 것들 얼마나 빨리 제압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치고 나면 당연히 움직이기도 싫고 가만히 있고 싶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근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구력, 근파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근력이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 밸런스, 즉 균형 감각은 얼마나 잘 유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다치고 나서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카디오 피트니스, 즉 심장에 대한 능력은 우리 발목 다친 거랑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심장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가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제 한번 다치고 나서 무릎, 골반, 척추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이런 것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제가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많이 실어봤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세라밴드를 사용해서 발목과 무릎과 이 골반에 대한 일방적인 운동이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발목과 무릎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무릎과 그 다음 어디죠? 골반, 몸통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도 실제 우리 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역동적인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았겠지만 시선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시선은 처음에는 계속 정면을 유지를 하다가 돌아가서 착지하려는 이 시점에 시선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밸런스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이제 다치고 나서 거의 회복이 다 돼가는 80% 이상 회복된 시점에 해야 될 운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아까 전에 제가 호핑 테스트 중에서도 크로스오버 호흡이랑 살짝 좀 유사한 방법이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 안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방법이고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죠. 얘네 같은 경우 이제 한 90% 이상 우리의 몸 상태가 회복됐을 경우에 이제 싱글 레그 호흡 상태로 우리가 해보는 이런 것들도 기능성 테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전에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걸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가장 편하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발목 주변에 있는 혹은 무릎,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 얘네들을 한쪽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얼마나 동일하게,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얼마나 동일하게 근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 평상시에 ROM,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많이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이 관절 가동 범위가 근육의 뻣뻣함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혹은 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페인 레벨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0부터 10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통증 혹은 페인이 나타난다라고 시작하면, 그 판단이 되면 무조건 운동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난 이거 무조건 이 정도 참고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가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미세한 통증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 산을 이루듯이 이런 초기에 이런 통증 조절을 잘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다치지 않고 움직임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뭐 짧지만 뭐
제가 이제 여러분 벨리 댄서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